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중3 역사 기말 대비 강의를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나갈 단원은 뭐냐면 4단원 조선의 성일과 발전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파트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적 질서가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림이 어떻게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이때 그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이 사이 때는 많은 사화들이 발생을 했어요. 사화란 건 뭐냐면 정치의 뜻이 다른 이제 서로 다른 세력이 한 세력에 의해 반대쪽 세력이 대대적인 탄압과 숙청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우리가 사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화는 뭐냐면 살인이 입은 화의 준말이에요. 살인이 입은 화. 그래서 어떤 사화들이 발생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사림을 지지하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림의 세력이 약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력인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3사의 활동이 왕권을 제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구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인을 몰아내는 첫 번째 사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화가 뭐냐면 무오년에 일어났다 해서 무오사화라고 하고요. 또 이번엔 연산군이 친어머니의 폐위 문제로 사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살인과 이제 훈구 또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는 갑자년에 일어나서 갑자사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연산군을 결국 내쫓고 중종이 왕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중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일으킨 반정이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반정은 훈구가 이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구가 결국 중종을 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구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 포함 많은 살인을 등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광조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고 개혁을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광조가 계획하고 있는 개혁들은 이제 훈구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죠. 중종이 이제 조광조를 등용했지만 중종 또한 이제 급진적인 개혁에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을 제거를 했어요. 이때가 뭐냐면 어, 김효년에 일어났다 해가지고 김효사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난 사화는 바로 을사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인데요. 명종 때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사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도 살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역사에는 크게 네 가지 사화가 있고요. 이걸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을사사화. 참고로 이제 김효사화에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주초이왕 사건이 있어요. 이 주초이왕 사건은 뭐냐면요. 글씨가 이제 새겨진 나뭇잎인 거예요. 이거는 훈구파가 꾸민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뭇잎에다가 이제 꿀을 발라놔요. 그러면 이제 그 꿀의 이제 모양대로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겠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주초위양이라고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초위양은 뜻이 뭐냐면 조씨가 왕이 된다. 즉 조광조가 영모를 꾸민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건입니다. 조광조가 왕이 된다. 그런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조광조를 이제 중종이 제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화 4개는 기억해 주시고요. 김여사회에는 주초의왕이라는 사건도 있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살인은요, 사화 때문에 이제 많은 살인들이 죽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꾸준히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살인은 선조 때 중앙 정치를 이끄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분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훈구.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훈구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훈구의 정치 참여 문제로 사림 사이에 계속 대립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갈등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림은 또 이제 분열이 되었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분당을 이뤄졌고요. 근데 이제 분당은 이뤄졌지만 상대 분당의 입장을 이제 서로 존중하고 학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비판과 견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건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서 동인은 또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이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적 질서가 널리 퍼질 수 있었거든요. 일단 살인은요, 지방 곳곳에 서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서원에서 그런 덕망군 이제 과거의 유학자들 있죠. 이제 그분들을 제사를 지냈고요.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살인이 16세기 이후부터 중앙 정치를 이끌면서 서원은 더욱더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는 사액 서원이라는 걸 따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서원들에게 토지와 노비, 서역 등을 내리고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한 겁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재봉이 세운 최초의 이제 사액 서원으로 이제 정해진 서원이고요. 명정이 소수서원이란 이름을 내린 걸로도 유명합니다. 파리는 이제 이런 서원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공론을 모으며 성장할 수 있는 거였죠. 사림은 또한 이제 서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이웃끼리 서로 돕는 풍속에 성리학 윤리를 한번 더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들었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의 향약을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폐에 있는 인물인 이황과 이이 알죠? 이황과 이이가 조선의 현실에 맞게 고쳐서 시행을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향약은 이제 한마디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향약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요. 당연하게도 어기면 벌을 주는 그런 원리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 향약을 통해 이제 사림은 백성을 성리학 윤리에 맞춰 이끌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림은 지방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혀나갔고요. 유교 윤리도 한번 어떻게 확산이 될 수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은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유교적 사회 질서를 세우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강오륜을 중요하게 여겨 잘 지킨 사람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삼강오륜 하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삼강오륜은 뭐냐면 유교 도덕 사상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요. 다섯 가지 윤리가 되는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은요, 삼강행실도를 이제 편해서 백성이 유교 윤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성종 때는 이제 국가 의례를 유교 윤리에 맞게 정리해 국조 의례를 펴냈습니다. 사림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먼저 주자 가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을 정리를 한 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소학이라는 책도 낸 거죠. 유학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담는 이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로 통해 이제 일반 백성까지 유교 예절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이제 그런 유교 윤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양반 중심 문화도 발달할 수 있는 거였죠. 그 양반 중심 문화를 한번 이제 그림부터 살펴보자면요. 도화서의 화원이나 왕족과 양반 계층이 주로 즐겨 그렸고요. 그래서 그 그림의 이제 대상은 뭐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소재로 이제 선비의 올곧은 정신을 나타내는 사군자화가 유행을 했어요. 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네 개를 사군자로 본 겁니다. 그리고 공예는요, 먼저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다양한 무늬가 이제 특징인 분청사기가 이제 유행을 했고요. 16세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 깨끗하고 단순한 형태의 백자가 청렴한 양반의 덕과 걸맞다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단순해진 형태인 백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그 조선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라고 하면 외란과 호란이 있어요. 외라는 뭐냐면요. 일본을 우리가 보통 외나라라고 이제 많이 비유를 하죠. 일본과의 전쟁이고요. 이제 호라는 중국, 특히 미국, 청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이제 조선을 가장 먼저 휩쓴 건 외란이었어요. 임진왜란은 언제 발발을 했냐면요.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근데 혼란을 수습하면 당연히 내부 불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부 불만을요,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의 적을 어떻게 만들었냐? 세력을 넓히고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대륙을 침략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침략하기 전에, 자, 한번 지도를 볼게요. 일본이 여기 있죠. 조선이 여기 있죠. 중국이 여기 있죠. 네. 중국을 공격하려면 조선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먼저 침략을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1592년 이때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요, 이제 고려부터 이제 조선까지 지금까지 한번 이제 흘러간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큰 전쟁이 딱히 없었던 나라예요. 있었다고 해봤자 뭐 자그마한 이제 내분, 조선 내부의 내분, 고려에서부터 조선으로 옮겨질 때 혼란 정도가 있었지. 그냥 조선 자체는 평화가 오래 지속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에게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부산진과 동래성을 빼앗겼고요. 신립이 지키던 충주 방어선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선조는 광해군을 세조로 세운 뒤 위주로 피란하여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했고요. 일본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성도 점령을 했고 평양과 함경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밀리던 조선은 조선의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꿨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 안 해도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이순신 너무 유명하죠. 수군하면 누구다?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한번 전쟁에서 승리한 전투들을 보면요. 옥포 전투가 있었고요. 사천 전투가 있었고, 한산도 대첩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지역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요. 서남해를 장악해서 식량을 운반하려던 일본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있어서 일본이 일단 저지가 되었고 또 의병도 있었어요. 전국에서 전직 관리, 유생 등이 백성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의병은 한마디로 음, 나라에서 이제 동원한 군인이 아니라 백성끼리 힘을 모아 만든 그런 민간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민간 군대. 그 의병 중에서 이제 특출난 사람들은 곽재우, 고경량 등이 있었거든요. 이런 의병들은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전술로 이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제 일본이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어도 조선 내부에 있는 산이라든지 숲은 이제 조선인들이 더 잘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리들을 활용해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거예요. 승병은 승려들이 이제 만든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정과 유정 등 그런 승려들이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명나라가 이제 조선에게 지원군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원래는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었다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이제 조선의 이제 연합군, 우리가 이거를 조명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조명연합군. 당연하지만 조는 조선의 조고요. 명은 명나라의 명이에요. 그래서 조명연합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명연합군은 평행선을 되찾고 한성 근처까지 나아갔습니다. 권율 작군은 이제 한성과 가까운 행주산섭에서 이제 일본군을 물리쳤고요. 행주대첩 다들 아시죠? 행주대첩 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명나라와 휴전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조선은 군사제도를 개편할 수 있었고 무기와 성곽을 정비해 일본의 대侵력을 대비를 했죠. 왜냐하면 휴전협상이 흐트러지면 다시 전쟁이 시작이니까요. 결국 이제 이 3년에 걸친 협상은 결렬되어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597년이고 우리가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직선 그리고 조선 수군은 명량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요. 결국 도요토미가 사망해서 일본군은 철수했고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7년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란은 너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양쪽 나라에 더 크게는 명나라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일단 조선의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당연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다쳤고요. 그리고 전국의 토지가 황폐화되었어요. 그리고 후적과 노비 문서가 불타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확보에도 차질을 빚었고요. 신분 질서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궁궐과 사고 등이 불타서 이제 많은 문화유산들이 사라졌고, 많은 문화유산을 또한 일본에게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자 유정, 사명대사라고도 하거든요. 유정을 이제 일본으로 보내서 포로 일부를 데려왔고, 그 다음으로 일본과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외교 사절인 조선통신사를 꾸준히 파견을 했고요. 이제 일본은 조선에서 성리학자, 활자 인쇄공, 도자기 기술자 등을 끌고가 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을 했고요. 도요토미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창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란으로 인해 중단된 국교를 조선에게 재요청을 했고요. 중국 또한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는요,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서 많은 군인이 다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해진 명나라를 틈타 만주에서 여진이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외란이 끝났다고 조선이 이제 평화를 졌냐? 아니죠. 호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란 이후에 조선이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선조 다음 왕인 광해군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국가 재정을 회복해야 됐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호적을 제작성했고요. 청각과 무기를 수리해서 이제 국방 강화에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아는 동의보감. 누가 만들었을까요? 허준이 만들었죠. 이제 허준이 만든 이제 전쟁으로 이제 다치거나 병든 백성의 건강을 돌보고자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임진왜란 때부터 여진이 계속 세력을 이제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바로 후금이에요. 후금은 명나라를 공격해서 명나라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이 명나라한테 지원군을 요청한 것처럼 명나라도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제 광해군은 조선군을 파견을 했어요. 근데 군대를 강홍립이 그때 이끌었는데 강홍립에게 무조건 명나라를 지원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는 계속 이제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광해군은 이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지속함으로써 전쟁을 피한 거죠. 왜냐하면 명나라만 계속 지원을 하면 당연히 후금과 조선의 사이가 나빠지겠죠. 근데 대놓고 명나라를 무시하면 오히려 명나라와 이제 조선과의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적절히 조절한 거예요. 이제 그런 외교 정책은 일부 북인에겐 지지를 받았는데요. 일부 북인이죠. 나머지는 싹 다 반대를 했어요. 신하 대부분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의, 신뢰, 너무 중요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런 의리와 명분을 저버릴 수 없다.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광해군은요,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했습니다. 왜 죽였냐면 이제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니까 죽였겠죠. 그래서 아무튼 서인과 남인은 이제 일부 부분을 제외한 서인과 남인은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유교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올렸어요. 우리가 이거를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1623년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인종반정 이후로 이제 조선은 대놓고 노선을 탄 거예요. 친명 노선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나라를 지지하는 이제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제 반후금, 친명배금, 우리가 이거를 친명배금이라고 해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과 이제 그러면 교류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후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조선을 침략을 했고요. 우리가 그걸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1627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후금군은 이제 황해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했습니다. 관, 관군과 이제 의병이 힘을 합쳐 후금에 맞섰고요. 이때 후금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후금은 계속해서 강해졌어요. 왜냐면 이때 시점에서의 명나라는 이미 지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후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 청나라로 이름을 바꿨고요. 청태종은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강요를 했습니다. 군신 관계는 뭐냐면 주군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래서 청나라 자신이 주군을 할 테니까 조선, 니네는 신하해라 이거죠. 네, 당연히 조선은 그거에 응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물자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때 대립하게 된 두 파가 바로 주화론과 척화론입니다. 주화론은 뭐냐면, 이쪽은 약간 광해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청의 요구에 대해 외교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조선은 힘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강한 나라인 청나라의 요구를 일단 받아서 나라는 일단 지켜보자.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척화론은 아니다. 맞서 싸우자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이제 외란 때 조선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결국 유교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조는 어떤 걸 따랐냐면, 네. 광해군이었다면 주화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는 척화론에 따라 청해 군신 관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는 청태종은 조선을 침략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병자호란 1636년입니다. 청나라는 이제 기존에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대피를 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이제 인조와 군인들은 남한산성에서 저항을 했으나 결국 이제 강한 청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항복을 했어요. 삼전도에서 청에 사대하는 화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호란 이후에 동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가느냐면요. 일단 병자호란의 결과부터 볼게요. 조선은요, 결국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 명나라와의 관계는 끊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에게 정기적으로 많은 물자를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을 할 때 지원군도 파견을 해야 됐고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 이제 왕족은 청나라의 인질이 되었어요. 수많은 백성이 청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17세기 중반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 결국 멸망을 했고요. 이제 청나라는 이제 명의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했고 중국 전역을 지배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청을 중심으로 하게 된 거죠. 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열 문제 가 되는 확인 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10분 동안 이 확인 문제를 풀고 10분 뒤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다 푸셨으면, 다 푸셨으면 이제 다시 영상 움직여서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해설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죠. 홍구 세력이 김종직의 글을 문제 삼아 사림을 공격하였다. 이 사건은 연산군 때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라고 하죠. 네, 갑자사와 무보사와 을사사와 중정반정, 인종반정, 기묘사화는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이 설명에 적절한 건 무오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 뭐였죠? 연산군이 친어머니 폐위 문제로 일으킨 사화고요. 네, 연산군 때 친어머니 폐위 관련이었고요. 기묘사화는 이제 중종 때 조광조 관련해서 일어났던 사화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을사사화는 이제 명종 때예요. 명종 때 이제 외척 간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은 연산군 다음이 중종이죠. 그래서 연산군을 몰아낸 사건이에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운 사건이죠. 계속해서 2번을 봅시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이 중종 때 제거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2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이 훈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중종에게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네, 기묘사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삼사활동을 왕권 제한. 네, 이거는요. 무오사부터 갑자사와 이때 시기의 사건이고요. 이제 2번인 외척관 권력 다툼. 이거는 을사사화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건요. 중종 때가 아니에요. 이건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특히 살림 집권 이후의 일이죠. 살림이 일본과의 국교 회복을 주장해 훈구의 비판을 받았다.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세세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살림이 지방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데 활용했다. 지방의 이웃끼리 서로 돕는 풍속에 성리학 윤리를 더하는 자치 규약. 이거는 향락이에요.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4번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서원에서 이제 덕망 높은 유학자를 제자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지방 양반 자제를 교육했다 했죠. 2번 중앙정부가 군사훈련 아니죠. 네. 서원은 군사교육기관이 아니에요. 백성에게 유교윤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세종이 편찬한 책은 삼강행실도입니다. 국가의례를 유교윤리에 맞게 정리한 법전은 국조 오례이기예요. 일본군의 재침략에 대비해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던 군사시설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외란 재침략 대비 정책이지 서원의 기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5번 사림의 분당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훈구의 정치 참여 문제와 이조전랑 임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죠. 이건 옳은 설명입니다. 1번 사림은 사화 이후로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선조 때 중앙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 회복 문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훈구의 정치 참여와 이제 이조전랑 임명 문제에서 심화되었죠. 네, 이건 아니에요. 그 4번 초기 붕당은 처음부터 상대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초기 붕당 정치는요, 상대 붕당의 입장을 존중했어요. 존중한 겁니다. 존중하고 상호 비판과 견제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의는 서인과 남인으로 나눈 게 아니라 네,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고요. 서인은 북임으로 분화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살인이 있었고 동인과 서인 그 중에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눈 겁니다. 네, 6번 임진왜란 초기 조선이 크게 밀린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하고 충주 방어선까지 무너뜨렸어요. 1번 조선수군은 서남해를 장악했습니다.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요. 이거는 초기도 아니에요. 명이 조선에 이제 지원군을 보내지 않아. 네. 나중에 보냈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일본과 휴전 협정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조선과 이제 일본이 이제 휴전 협상한 것도 아니고요. 명나라와 일본이었죠. 그래서 전쟁 내에 이제 많이 늦어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병과 승병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으로 7번 임진왜란 때 각 세력의 활약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인물은 권율이에요. 권율이고요. 네, 이순신은 누구죠? 수군이죠.
그리고 곽재우 구경명 익숙한 지리를 활용해 일본군에게 타격을 줬다. 이제 맞게 연결했고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한 거는 이순신입니다. 서남해를 장악해서 이제 일본군 보급을 이제 차단한 것도요. 조선 수군이고요. 한산도에서 이제 일본 수군을 이제 격파를 한 거는 이순신이죠. 네. 신립은 충주 방어선을 시킨 인물이에요. 근데 패배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돼요. 8번을 봅시다.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으로 일치하는 것은 정답은 5번이에요. 1번. 네, 조선은 토지가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했고요. 2번. 호적과 노비 문서가 불타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생길 것도 맞고,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신분 질서도 흔들렸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 질서 흔들림. 일본은 이제 조선에서 끌고 간 기술자 등을 통해 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도 바른 설명이고,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면서 이제 국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조선은 전쟁 직후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적 없습니다. 결국은 회복했어요. 나중에 회복했고요.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9번.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중립외교라고 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중립외교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한 신하들의 반발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럼 2번, 후금과 군신 관계를 맺어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청중심 질서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광해군이 아니라 병자 이후의 인조고요. 서인과 남인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인조 반정 일으켰죠. 외교 정책 유지하지 않았어요. 강홍일백의 명분과 함께 끝까지 후금과 지시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유도리 있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했죠. 끝까지 후금과 싸우라고 그런 지시 내린 적 없습니다. 5번. 명나라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조선군 전력을 모두 요동에 투입했다. 네, 이런 사실 없었죠. 명나라의 지원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중립 외교를 펼치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럼 광해군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중립 외교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10번을 봅시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후금이 처음으로 국호를 바꾼 건 정유호란이 아니라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이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은 뒤 네, 그런 거 없죠. 이제 2번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고요. 정유호라는 조선이 칙명대금 정책을 펼치던 상황에서 후금이 침입한 사건이고 병자호라는 청이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조선이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정유호란과 병자호란은 모두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유지되던 시기에 일어났으며 네, 인조예요. 그래서 유지되지 않았죠. 조선은 두 전쟁 모두에서 외교적 중립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싸웠잖아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외교적 중립 그런 거 없습니다. 네, 5번. 정묘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이 아니라요. 강화도예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이었고요. 이제 각각 화의를 맺었다. 강화도에서 화의를 맺었죠. 네.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도 마쳤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마지막 3회차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